네, 선대위 활동과 구성을 놓고 여야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국회를 찾아서 작심 비판에 나섰고, 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대위 구성 조율에 나섰지만 잡음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율은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선대위와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쇄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국회를 찾아서 당에 그리고 캠프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들어보시죠.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의원님들하고도 사실 제일 고민하고 얘기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 대목이니까 선대위에 뭐 여러 요청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선대위에 굳이 제가 참여 안 해도 후보님께 충분히 밖에서 조언을 해드리거나 자문이 되거나 혹은 제가 알아서 좀 힘이 돼드리고. 네, 그러니까 뭐 추가로 뭐 비공개 간담회까지 가졌는데 거기서 위기감이나 절박함이 없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또 이런 선대위 구성은 물론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캠프입니다. 희한한 구조다, 처음 보는 체계다. 주특기와 전문성 중심의 전진 배치가 아니라 선수 위주로 이렇게 자리 배치가 된 것 같다 해서 굉장히 많은 따가운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십니까? 뭐 손에 꼽히는 전략통이라고 하시니까 좀 나름대로 많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그리고 외부에서도 당원들께서도 좀 느슨해진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소리들에 진단하신 것 같고요. 예. 이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는 게 절박한 쪽에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신다. 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양 전 원장께서 얘기하셨던 느슨해진 활시위를 좀 단단히 매야 된다. 예. 이 부분이 지금 솔직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고요. 하지만 이제 선대위가 이제 구성이 좀 되면서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내용이 있을 다 뭐 저쪽 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능력 이제 선수 위주로 하는 게 저희가 180석 지금 이제 169석이죠. 예. 180석을 받은 게 초유의 이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이 인재들을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을 하나하나 배치를 다 요소에서 하다 보니 뭐 선수 위주라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빨리 나누다 보면은 선수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부분들이 지적하신 것 같아서 아마 제가 봐서는 양 전 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느 정도 선대위에서 좀 선대위를 슬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실무자 위주로 하고 지금 170석, 180석이 되는 국회의원들께서 예. 지역으로 가고 지역에서 지금 현재 저희 뭐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에 갇힌 것 자체가 나름대로 그 지지층들이 다 모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미션들이 좀 이런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말도 평가를 했습니다. 합니다. 예. 양정철 전 원장이 과거 한나라당이 천막 당사를 하던 마음으로 후보가 당내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언급했는데 말씀하신 그리고 양 전 원장이 지적한 마음이 느슨해진 것 같다,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지금의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에 오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캠프의 분위기가 그런 걸까요? 뭐 지지율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처음이다 보니 좀 그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권 교체 지수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 좀 이렇게 절박함이 좀 부족해 보인다. 더 절박해져라. 국민 앞에 좀 더 절박해지고 한가로운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를 해야 그래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 이거를 타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충격력 뽑으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보면 양 전 원장이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한숨도 쉬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는
컨트롤 타워도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해찬 전 대표의 영입 얘기도 나오고 양정철 전 원장도 이렇게 쓴소리를 했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 전후의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후보를 보는 시선이 네. 문재인 정권 시즌2로 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말씀하셨지만은 저기 부동산 정책의 실책이 아프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의 대장동 의혹도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문재인 시즌2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본인도 얽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미래지향형 선거입니다. 예. 원래 역대로 그랬습니다. 미래 권력을 논의하는 자리고 미래 정책의 담론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과거 정권 심판형 선거로 계속하고 있는데 네. 요거를 뒤집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요거를 뒤집을 모멘텀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땐 이런 흐름이 계속 간다면 160여 명의 그 민주당 의원들을 선대위 곳곳에 포진한다 하더라도 비책을 만들기는 힘들 거다. 예.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의 선대위에 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해찬 전 대표 소환 얘기도 나오고 양정철 전 원장의 뭐 참여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체제로 윤호중 원내대표 그다음에 다수의 최고위원들이 당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선대위의 그 지휘권 컨트롤 타워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 지휘 역량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게 후보의 몫이거든요. 예. 후보가 제대로 만약에 못 해낸다면은 한두 분의 사람이 참여한다고 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힘들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양정철 원장이 후보만 죽어라고 뛰어다닌다 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얼마 전에 약간 당에 대해서 서운한 느낌이 아닐까 싶은 그 언급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럼? 뭐 이재명 후보께서 워낙 개인기가 뛰어나신 분이고 네. 그다음에 사이더 발언 등등 정책, 메시지 이런 부분이 거의 뭐 혼자서도 지사하실 때도 혼자서도 이렇게 기획을 하시고 쓰시던 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후보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렇게 대선 캠프를 지휘하는 경우는 그게 없죠. 예. 그래서 후보는 바쁜 일정과 전체적인 캠프의 전략과 기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후보가 움직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여유가 없을 만큼 바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하신 거고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명 같기도 하겠지만 네. 워낙 몸집이 커지다 보니 예. 몸집이 커지면 좀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는 차차 개선될 것 같고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양 전 원장께서 그 큰 몸집이라도 좀 더 절박함을 가지고 움직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들이 책임과 권한 자체가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 책임과 권한이 집중이 안 되니 좀 이 의사소통의 결정 자체가 좀 늦어지겠죠. 예. 아마 그런 것들이 개선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해찬 전 대표님, 양정철 전 원장님 이런 부분들의 등판은 솔직히 저쪽 당에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 나름대로의 그 두 축에서 정치권에서 말하자면 선거에 대단한 전략가들이 축을 이루고 한다는 그런 대척점 정도에서 보시면 되지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지도부가 뭘 못해서 한다. 그렇게 평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 일단 SNS 메시지를 좀 줄였고 네. 외부 일정도 한두 개 정도 소화를 하고 정책 행보에 매진을 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또 동시에 기재부, 언론, 검찰과는 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 SNS나 이런 뭐 백브리핑 이런 부분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대선 후보와 대선 경선과는 좀 다른 경향이 있죠. 경선 후보 때는 나름대로 좀 본인의 말에 대해서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뭐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큰 영향이 없지만 한이니까 대선 후보로서 나왔을 때 대선 후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국내 정책과 그다음에 또 외교 정책, 안보 정책, 또 대외 관계 그 위에서도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의 신중함들이 좀
생겼다. 그래서 많은 말보다는 좀 정제된 말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언론, 검찰, 기재부 이런 부분에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언론과 검찰과 기재부가 갖고 있던 과거에 답습했던 그런 행태들을 깨고 시대 상황에 맞춰서 미래에 맞춘 정책과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관료 사회가 발맞춰서 나가자. 그게 이재명 후보식의 정책이고 미래 비전이다. 그거를 주장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정책 그리고 신중함에서 비롯된 행보다라는 분석이셨습니까? 네. 분석이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면 후보의 메시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행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보가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쏟아내도 사실 언론에 반영되는 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로 네.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인 메시지일 때 문제가 될 때 막 집중 조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논란 속에서 이재명 그 후보가 성남시장 최종 결재권자로서의 책임론이 거론됐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전지군이 잘못하면 그게 대통령 책임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바람에 한전직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해필이면 한전을 물고 들어가냐. 전우회라고 한전직원 퇴직 한전직원 모임에서도 난리가 났고요. 네. 이런 식의 각각의 메시지 리스크가 득표 활동에 장애가 됩니다. 예. 그리고 정책도 하루에 아무리 많은 정책 일정을 소화를 하고 정책을 내놔도 하루에 한 개 내지 두 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 피로도도 줄이고 예. 그다음에 메시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언론에 원하는 대로 노출시키겠다는 전략적 흐름 그런 예. 고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백브리핑을 뭐 전면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많이 줄이는 걸 그렇게 뭐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해도 보통 되겠네요. 대선 후보들에게 예. 중심 일정 한두 개, 중심 정책 한두 개, 중심 메시지 한두 개를 주문하는 게 예. 보통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앞서 현장 화면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합당 논의에 공식 착수한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 네네. 일단은 두 당의 이번 결정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는 이번에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지난 서울시장 경선 때 당시 우상호 의원님께서 예. 경선 후보였죠. 좀 이슈를 만들었었고 당시부터 논의가 많이 됐던 문제입니다. 네. 이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전체 지금 정치 지형이나 그다음에 향후의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 진보 진영의 어떤 규합, 그다음에 어떤 가치 지향점들이 흩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힘을 모으고 같이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분야와 열린민주당이 갖고 있는 분야가 좀 다르거든요. 같은 진보적인 지향점은 비슷하지만 네. 그래서 그거를 합해서 좀 시너지를 좀 더 대선 앞두고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보 지지층들을 규합을 하는 작업들을 지금 이제 제가 봐서는 한 1년 정도 물밑에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오신 것 같고요. 아마 그 결실이 오늘 얘기가 되신 것 같고 예. 그 뭐 책임도 지금 우상호 의원께서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 생각엔 긍정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당 이름은 그냥 그 안으로 흡수 들어갈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거는 좀 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럴 공산도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대당 통합하면 뭐 이 열린민주당이 사실 초반에는 위성정당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네. 통합이 된다면 뭐 그럼 지분 요구 이런 거는 당연히 불화가 많이 하겠죠. 없을까요? 예. 지분 조정을 할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열린민주당이 그 창당할 시기부터 이게 태생부터 한 몸이잖아요. 네네. 민주당과 한 몸이고 그러니까요. 한 식구이기 때문에 합당을 전제로 해서 열린민주당이 들어가 있는 분들도 그렇죠. 많이 있을 거고 예. 아마도 합당을 한다면 그거를 안배를 해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당시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적정 비율로 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합당은 정해진 수순이었는데 예.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이 언제냐 이걸 보고 있었을 것 네. 같아요. 지금 괜찮은 예,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 내년 초나 뭐 2월이나 이때쯤 하면 가장 극적일 텐데 아마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좀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려 있고 그러니까 현 상황을 타개할 수가 필요하니까
이걸 좀 앞당겨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예.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 상황도 볼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은 선대위를 꾸린 지가 뭐 원팀 선대위를 꾸린 지가 꽤 됐는데 거기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 또 양 전 원장의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지금 꾸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특히 최근에 김한길 그 전 열린 뭐였죠? 새천년 통합 아마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예, 새로 그 창당을 용어를- 했습니다. 예, 공동대표. 예, 그걸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김한길 전 대표를 영입하는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직을 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수락을 하지 않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좀 반대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명칭을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었습니다. 예, 예,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하고 예. 같이 한 게. 지금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최대한 범위를 확장한 통합형 선대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선대위에서 들어가서 선거를 지휘해야 될 분들은 실무형 중심의 매우 효율적인 단일성 지도 체제를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선대위에 들어가서 실무를 주관하실 분들은 좀 단촐하게 가자는 거고요. 예. 일 중심으로 네. 대선 일정 중심으로 가자는 거고 후보는 중도에 있는 분들 혹은 반문 진영에 있었던 모든 분들을 다 끌어안아서 포용해서 가야 하고 한다는 예. 이 차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차이인데 원래 보수 정당의 후보는 후보가 된 이후에 다양한 중도에 있는 분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예. 지금까지 얘가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한광옥 의원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포용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심각한 알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치라는 게 원래 밀당이 있는 겁니다. 밀고 네. 당기고 해가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토론 과정이 있는 건데 예. 국민의힘이 좀 생산적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에 대해서 이름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직을 제안했다는 보도 아닙니까? 근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기구 하나 만들어 놓고 몇 사람 들어간다고 국민통합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확실히 김한길 전 대표 영입에 대해서 그렇게 뭐 환영한다는 느낌은 아닌 거잖아요.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지금 국민통합위원회하고 미래비전위원회를 네. 후보 직속으로 두겠다 예. 이렇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캠프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의 그 생각과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이 그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 직속으로 둔다는 것은 당 선대위 바깥에 둔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제 효율적이고 단일한 선거 지휘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김종인 위원장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당무 우선권이 대선 후보가 가지고 있잖아요. 대선 후보가 국민통합위원회 얘기를 했고 거기에 구체적인 인선안까지 언론에 흘러나왔다면 예. 제가 볼 때 이거는 무위로 돌릴 수는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될 건데 예.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좀 재조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김한길 전 대표의 지금 영입 얘기 나오는 네.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갈 것 같은지도 궁금하고요. 뭐 갈 것 같은 일은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라서 뭐 예측하기는 힘들고. 네. 일단 김한길 전 대표를 국민통합위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는 정권을 달라 하셨잖아요. 앞서서 이제 김한길 대표 영입 전에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되게 불쾌하실 거예요. 그분 스타일이 정권을 달라고 하면 그거는 정권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나를 존중해달라. 아. 그 얘기인데 직속으로 두게 되면 나 위에 따로 별도로 누군가와 어떤 의사결정 속에서 따로 두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좀 불쾌감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의 지시가 미치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죠. 이런 거군요. 외부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나름대로 좀 서로 궁합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한길 전 대표가 국민통합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잘 지적은 하셨어요. 이거는 통상 지금 이번 선거가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고 네. 이게
과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속 과거 영매해서는 안 되는데 김한길 전 대표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들여놓는다는 거는 미래를 들여놓는 게 아니라 과거를 들여놓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좀 우려에 대해서. 그리고 반문이라는 정서를 지금 이미 지난 정치권에서 반문은 친문과 반문을 나눠서 갈등을 조장을 해서 표를 끌어오겠다. 예. 이게 이준석 대표 얘기했듯이 말하자면 구태 정치다. 옛날 정치고 반문 뭐 텐트를 쳐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김학의 전 대표께서 나름대로 그럼 되게 이성적이신 분이시니까 네. 잘 판단하실 것 같고요. 예, 뭐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는 제가 점은 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만났고 이 대표는 이제 만나지 않아서 일각에선 패싱 논란도 불거지고 일단은 이 대표는 통화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 어떤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요. 이게 이제 지금 조정하고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아마도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고 이준석 대표를 만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견이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황이어서 구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 걸로 짐작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저 당내에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세 분이 지금 각각 입장이 달라요.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인데, 근데 이제 세 분이 입장이 다르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약간 입장이 유사하고 예. 실무형 단일 지도 체제의 선대위를 요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통합형 좀 더 넓히자. 확대한 예. 그걸 원하고 있는데. 예.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김종인 전 위원장 두 분의 의견이 구체적 수준까지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게 어제 전화 통화로 이제 가름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패싱 논란 이런 표현은 좀 매우 적절하지 못한 표현인 것 같고요. 당 대표를 빼고 선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분이 최적의 대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일정상의 차질이나 뭐 연기나 재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예. 오늘 사무총장 인선만 발표를 하고 다음 주 중에 선대위 기구를 띄운다고 하니까 예. 제가 볼 때 한 7할, 8할의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네. 나머지 한 2, 3할의 합의를 주말 중에 해서 띄우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선대위 구성 논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김 전 위원장은 누굴 만나냐 약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서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거든요. 저도 혼란스럽고 국민들도 보시기에 다소 혼란스러우셨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오늘 아침까지 궁금한 게 도대체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는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오늘 아침까지 확실하게 결론을 내주는 데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뭔지 어제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구체적인 사실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서 두 분이 만난다는 얘기를 네. 했고, 예. 그다음에 어제 이양수 윤석열 후보 캠프 대변인이 만났다라고 하긴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만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왜 안 만났다고 하셨는지 그 속내는 제가 짐작하기 힘들지만 예. 아마도 당신의 기본 원칙을 관철시키겠다. 당신이 생각한 구상을 인선에 대한 관철시키겠다. 원칙. 예, 선대위 구성에 대한 원칙을 예.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냥 아주 단순한 게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패턴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안 그걸 내놨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예. 만났을 겁니다. 만났을 텐데 이쪽은 만났다 하고 이쪽은 안 만났다고 해야만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논박하는 것처럼 만났나 안 만났나 하면서
그 이슈를 선점하는 데 탁월하신 분이고 예. 제가 봐서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을 지금 피고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실 거는 같아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근데 그게 본인의 정권과 어떤 협상의 여지보다는 예. 지금 현재 전체의 김종인이라는 그 이슈머리를 최대한 끌고 가겠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그러고 계신 것 같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갖는 원탑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인선 과정에서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도 당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지금 갈등이 조금씩 비춰지는데 네. 잘 그럼 그 선대위가 그 굴러가는 상황이 될까요? 제가 봐서는 지금 통합형이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캠프 구성을 이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패턴 흐름이시고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나한테 정권을 줘서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본인의 전략과 어떤 이런 기조를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서 제가 당분간은 좀 이렇게 부딪히실 거는 같아요. 충돌이 좀 예상이 되고요. 예. 근데 뭐 말씀했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처음에 이제 구성이 될 때는 나름대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요. 윤석열 후보가 최종 본선에 진출한 후보가 되고 나서 나머지 세 후보가 정말 깔끔하게 그 당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게 특히 홍준표 후보는 2030 세대를 위한 어떤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고 거기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고 있는데 대통령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까지도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원팀,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도 유승민 지금 전 의원도 전화를 윤석열 후보 전화 안 받는다고 하고 홍준표 후보에게도 한 5번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하고 아직까지는 그 다른 생각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깔끔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저도 욕을 많이 먹습니다. 국민의힘 왜 그러냐? 왜 그런 좀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좀 하면 안 되냐 이런 예. 말씀들을 하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저는 답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흔쾌히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 지도자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선대위에 눈에 띄는 직책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네. 그러면 선대위 바깥에 있는 분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였고 최고임 당원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치 지도자인데 어쨌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선대위로부터 백의종군을 하든 뭘 하든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 의한 정권 교체에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탤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경선 이후에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고 포용하는 몫은 승리한 윤석열 후보의 몫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마 선대위 구성을 하고 이런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든지 유승민 후보든지 원희룡 후보든지 뭐 찾아가서 통 크게 같이 손을 잡는 모습을 네.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내가 보통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고집 세시죠. 도와줄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이제 유승민 후보 하는데 대표적으로 홍준표 후보께서는 아마 합류하기 힘들지 않을까 최종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진단들을 보시면 윤석열 후보를 미래 위기로 진단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대선의 방향이 과거를 탈피하고 새로운 담론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보수의 미래를 진보의 미래를 가지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하는 거 보면 이분 26년 전체를 하면서 이분이 여기 들어온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워서 어떤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졌고 심지어 박근혜 후보를 구속을 시킨 분이에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26년 정치인인 홍준표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홍준표 후보는 지금 이미 미래와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2030 뭐 기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2030이 홍준표 후보에게 열광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미래와 대화하는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서 머물러서 계속 과거 문재인 정부의 비판과 오로지 대선의 이번에 아젠다가 문재인의 정권의 심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어떤 비전을 던지기 때문에 예. 홍준표 후보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그럴 식으로든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나중에 도와줄 것이다. 선대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 위원장으로 오는 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면 홍준표 의원이 선뜻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아직 마음이 따라갈까요? 어젠가 그젠가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SNS에다 하셨는데 뭐 그게 그런 맥락과도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좀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분이 여당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까지는 아니겠지만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 3개월 동안에 계속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텐데 계속 예를 들어서 뭐 반대를 하거나 비토를 하거나 이러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본인의 정치적인 이미지나 네. 중량감에 맞는 국민의 기대를 봐서라도 예. 그렇게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